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오는 내내 손을 비비면서 왔는데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냉기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죠. FOMC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 인하가 매파적인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계감이 감돌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기술주, 특히나 M7을 위주로 과열 경고가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단행될 것은 맞지만 이 비교적 매파적 인하가 될 수 있다. 또 이 인하가 이루어진 직후에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경계감 때문에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 지수는 지금 이 시각 0.53% 하락 중이고요. 또 S&P 500 역시 0.47%. 나스닥은 개별주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이 그나마 방어를 해주면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1% 내지 2%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은 0.27% 약보합권에서 현재 주가를 방어해내고 있는데 과연 전반적인 시장 내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약간은 군데군데 반등하는 그런 섹터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금융과 헬스케어, 또 소비재까지, 또 에너지도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구글이 굉장히 강하게 하락 중입니다. 2.81%. 이 제미나이 3 잘 가다가요. 갑자기 내년부터 광고를 삽입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겠지만 사측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 M7은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AI 반도체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1%대, 또 브로드컴이 2%대, 마이크로소프트가 1.4%가량 오늘 강한 움직임 보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과연 오늘 이런 시장을 만든 세 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JP모건이 금리 인하 직후에 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현재까지의 반등세가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오늘 반등세가 잠시 끊기는 모습이죠. 그동안 연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던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주식을 추가 매입해서 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익을 확정하려는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가운데 현재 상당 부분 거의 100% 가까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 직후에 세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기술주들 그리고 M7 더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섹터 전반을 뒤흔들 만한 월가 거물들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야데니 리서치로 유명하죠. 이 야데니는 15년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더 이상 M7 주식의 비중을 늘리지 말아라. 오히려 비중 축소를 권고하는 그런 발언을 남겼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 겨울이라는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었죠. 이번에는 전기차입니다. 이 전기차 겨울이라는 경고를 보내면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리비안과 루시드까지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뒷장에서 조금 더 보시죠. 가장 먼저 오늘 M7들 개별주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체적으로 2%에서 많게는 4%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에드 야데니가 실제로 이 방송에 나와서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S&P 500 내의 기술 섹터와 또 통신 서비스 섹터가 시총을 합치면은 이 두 가지 섹터가 45% 거의 절반에 달한다. 실제로 보시면요. 가장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34.6% 바로 기술주고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10%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통신 섹터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거의 S&P 500 시총의 절반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M7도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지난 2010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왔었던 기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철회하겠다. 사실상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그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금융과 산업재 또 헬스케어 내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전기차에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올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앞두고 반짝 효과를 잠시 보였을 뿐 내년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 내년 미국의 경차 판매가 1,590만 대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전기차 물량 역시 20% 가까이 그러니까 5분의 1이 그대로 증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걱정 어린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 총체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의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각각의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저와 함께 M7 종목부터 차례대로 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서 테슬라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바로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주가가 2030년 에비타 추정치 대비해서 30배가 넘게 거래 중이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2030년에 테슬라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추정치에 대비해서도 현재 주가가 30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 과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내년 들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종전에 보셨다시피 장중에 4%대 약세를 보였고요. 또 구글도 오늘 상당 부분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 내년부터 제미나이 3에 광고를 도입하겠다 이런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사측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정을 했지만요.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뒤집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왜 대체 이 광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냐? 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제미나이 3가 주목을 받았던 점, 챗 GPT에 비해서 공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고가 개입되는 순간부터 이런 신뢰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또 문제는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제미나이 3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챗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맞춤별로 굉장히 초정밀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겟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측의 정정보도 이후에도 투심이 도통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글이고요. 엔비디아는 반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드디어 이 H20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허용할 예정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H200 칩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로서 대중 수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H20 칩에 비해서 이 성능이 그래도 2배 가까이는 높습니다. 이 반면 가장 최신 칩이죠. 블랙을 대비해서는 거의 18개월가량 기술 수준이 좀 늦춰진 중간 단계에 있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과연 이 세 가지들의 주가 흐름은 현재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테슬라부터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 종가 기준입니다. 3%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종가입니다. 2.3% 가까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호재가 있었죠. 엔비디아는 1.73%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이슈가 있었는데 관련된 종목 3가지 한꺼번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특징주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다음 판이죠.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의 마벨과의 관계를 끊고 브로드컴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커스텀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로드컴과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간다. 이 소식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기존의 파트너였던 마벨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굉장한 또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롭게 다시 한번 판도가 짜여져 가고 있는 AI 반도체 각각 3가지의 종목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종가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시장이 굉장히 브로드컴의 에이식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에 강한 기대감을 싣고 있다는 점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2.78% 오늘 좋은 움직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을 뺏길 위기에 놓인 마벨 테크놀로지 거의 7% 하락으로 오늘 하루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을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3가지를 더 준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이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를 겨냥해서 적대적 인수에 나서겠다라면서 선전포고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미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굉장히 거액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엔터업계에 새로운 공룡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포기를 할 수 없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입니다. 주당 순수 현금으로만 30달러를 책정을 하면서 기존의 넷플릭스가 제시를 했었던 720달러, 한화로 치자면 이게 거의 105조 8천억 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인 779억 달러 규모의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육탄전이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넷플릭스는 한 가지의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이 워너브라더스 각계 공룡 2마리가 또 손을 잡았다는 데에 대해서 반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3가지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가장 먼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넷플릭스가 파라마운트가 양쪽이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워너브로스죠. 역시나 오늘 4% 가까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9%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의 현금을 주고 지불을 하겠다는 게 이 회사가 재무적인 상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더불어서요. 워너브로스라는 엄청난 IP 자산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해졌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점 우려감까지 오늘 3% 이상 크게 급락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3개 이슈 있는 종목 더 보도록 하시죠. 자, 바로 컴플루언트. 오늘 이 종목이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스카이로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AI 데이터 인프라 관련 기업인데요.
IBM이 이 기업을 16조 원가량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의 AI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고요. 또 카바나는 대표적인 이 중고차 관련 업체죠. 12월 22일부터 S&P 500 지수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에 굉장히 강하게 오늘 반응이 나왔고요. 코어 위브는 급락했는데 또다시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전반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물음표가 띄워져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또다시 전환사채 발행이라니 악재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플런트입니다. 29.08%, 장중에는 거의 100% 넘게 이제 뛰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0% 급증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역시 12% 두 자릿대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종목, 마지막에 세 번째 코어 위브. 그나마 장중에 거의 4, 5%까지 빠졌던 폭을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많이 상쇄를 했습니다. 2.3% 하락분을 약간 되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매크로 지표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58.8달러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달러 가까이가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이 특사단이 인도 방문을 앞두고 있죠. 이 방문을 앞두고 다시 한번 러시아부터 인도로의 이 원유 공급이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현재 국제유가는 다운그레이드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4.52원 가까이 여전히 이 1,47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지면서 이 70원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간에 이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29% 하락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흐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값은 4,200달러 선 마찬가지로 FOMC를 앞두고 현재 금 선물은 사상 최고치에서 약간의 등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일본 쪽에 영향이 있었는데 이 또 밤사이 그리고 어제였죠. 일본의 강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56엔 선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일본 국채의 강세에 따라서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6가지의 매크로 지표 흐름들 살펴봤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 장 막판에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바로 보시죠. 다우지수는 0.45% 하락했고요. S&P 500은 0.35%,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약간 그래도 3대 지수들이 장 후반부 들어서는 장 중반에 비해서 약간은 말아올리는 이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밤사이 마감 시황 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를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전에서 파라마운트, 컴캐스트를 제치고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가는 약 830억 달러, 스트리밍 산업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넷플릭스 시장 점유율이 너무 크다며 이 결정에 관여하겠다고 밝혀 규제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넷플릭스와 HBO 맥스가 합쳐지면 미국 유료 스트리밍 점유율은 30%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반독점 심사에 착수를 했으며 할리우드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와 업계 주요 노조들은 이 규제 당국의 인수 차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국 내 제작 확대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축소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CEO 역시 대규모 감원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부에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와 관련한 단일 규제 행정명령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 규제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이번 주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기업이 뭔가를 할 때 50개 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AI 경쟁에서 모든 국가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런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2년 챗 GPT 출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체계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AI 활용이 기업, 정부, 대중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아직 통합된 규제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정부가 잠재적인 위험 대응을 위한 자체 규제를 추진해온 흐름에 맞선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분야를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칙만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주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는 결코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스킬드 AI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협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로봇 기반 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킬드 AI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 올해 초 시리즈 B에서 평가받은 40억 달러의 약 3배 수준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스킬드 AI는 전직 메타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로 아마존과 제프 베이조스 등이 이미 투자한 유망 로봇 AI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특정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대신 모든 형태의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7월에는 창고와 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로봇 AI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는 최근 인간형 로봇 시장에 대한 글로벌 자본 시장의 흐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진정한 범용 로봇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ABB 로보틱스 사업을 인수하며 로봇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내년 로봇공학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은 크리스마스 이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조건은 아직까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400만 대 차량 생산 성공에 달성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30초마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며 300만 대에서 400만 대까지 14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기간에 차량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효율성이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품질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전 세계 테슬라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공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설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이 공장은 중국 내수뿐 아니라 유럽, 아태 지역으로 수출되는 글로벌 허브 역할도 합니다. 지난 10월에는 월간 3만 5천 대 수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뿐 아니라 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가동을 시작한 상하이 메가팩 공장은 연간 10,000대 규모의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전 세계로 공급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400개 현지 공급망과 협력하며 국적과 위치가 아닌 품질과 비용, 또 기술력 중심의 선정 기준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건 스탠리는 낙관적 전망보다는 밸류에이션 우려가 크다며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15 상향 조정되며 $425로 제시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성 위원과 함께 분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기반 AI 스타트업입니다. 스킬드 AI에 지금 엄청난 금액이 또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스킬드 AI 어떤 기업입니까? 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신이 중요한 게 최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겠죠.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어디 투자하는지를 안다면 미래에 어떤 기업이 주역이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소식이 뭐였어요? 가장 뜨거웠던 뉴스 소식이? 뭐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오픈 AI의 챗GPT에 대한 레드 코드가 발령됐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앞서간다. 샘 알트먼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샘 알트먼이 우리가 다음 주에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제미나이를 다시 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구글 제미나이가 앞서가는 장면, 클로드도 추격하는 장면, 이런 것들 보셨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뭐 아마존이랑 협업해서 클로드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의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글의 TPU가 나오고, 아마존의 뭐 트레이니엄 칩도 나오고, 뭐 퀄컴이 통신 칩을 만들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뛰어들고, 그래서 엔비디아 GPU의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이 지위를 잃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 아닙니까 지금? 의제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의 투자를 지금 판단하는데 여러 그 참조하는 뉴스들이 주요 이슈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 LLM에 대한 얘기였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인공지능 그 거대 언어 모델이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를 백업해 주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고,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최첨단 칩이고, 최첨단 칩을 결국에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떠오른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지금 미래의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두뇌에 대한 싸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킬드 AI 얘기가 나오는 거는 로봇의 두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젠슨 왕이 그래서 다음엔 뭐 이제 생명공학이 될 것이고, 다음 주요 의제는 뭐 로봇이 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걸 넘어서서 향후에는 피지컬 AI 시대가 오며, 피지컬 AI 시대에는 로봇 혹은 뭐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직접적인 사물들,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것들에 이 AI가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시장도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리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킬드 AI입니다. 지금 컴퓨터 및 로봇공학 분야 석학이신 디팍 파탁, 그다음에 아비나브 굽타 카네기 멜론대 교수가 공동 창업한 AI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고 있죠. 직접 연구 교수들이 창업한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이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했는가? 핵심 기술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향후에 로봇이 피지컬 AI의 중심, 어떤 이 지금 그 집합체가 될 것이며 여기 들어가는 이 로봇의 두뇌, 여기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싸움들이 곧 전장에 옮겨가서 재현될 것임을 여기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나 음성이나 영상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물체를 조작하고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가능케 하는 이 로봇 두뇌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LLM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신 오픈 AI,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로봇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랑 상호작용을 직접 가정에서, 공장에서, 뭐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할 이 지금 로봇이 지금 이런 학습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로봇이 서빙을 하다가 이 어떤 종업원끼리 서로 부딪힐 수가 있겠죠. 로봇끼리. 그럼 그걸 학습해서 다음에는 안 부딪히는 동선을 연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려면 이제 두뇌가 똑똑해야겠죠. 바로 그 두뇌 역할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그 회사가 스킬드 AI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 소프트뱅크 이런 회사도 너도 나도 지금 지지 않겠다는 듯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미래의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뭐 제 주변에서 이제 AI가 내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컴퓨터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기지만 이제 로봇이 만약에 그 능력을 탑재를 한다면 진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킬드 AI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장 핵심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범용성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범용성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먼저 이 시장을 점령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될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죠. 즉 엔비디아의 GPU가 범용성으로 지금 이 시장을 다 장악을 한 가운데 특수성에 해당됐던 구글의 TPU라던가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뒤늦게. 일단은 범용성이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먼저 된 다음에 그게 시장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으로 가는 것이 로봇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키우는 데이터 센터의 칩으로 완전히 그 핵심으로 처음에 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로봇에서도 일단은 범용성, 모든 거를 잘하고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다양한 일을 다 같이 잘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골키퍼까지 잘하는 만능 선수가 엔비디아의 GPU고, 각각의 역할에 특화된 거를 잘하는 애가 구글의 TPU라던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이에요. 지금 이 로봇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스킬드 AI는 범용성이 경쟁력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애플의 iOS를 사용하는 모든 핸드폰에 적용이 되겠죠. 윈도우, 그다음에 맥 이런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자기가 그 체제를 쓰는 모든 컴퓨터에, 예를 들어 또 저희가 아닙니까? 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휴레패커드에서 만든 컴퓨터든 삼성에서 출시한 컴퓨터든 LG에서 출시한 컴퓨터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어디든 탑재돼서 성능을 발휘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스킬드 AI는 어떤 로봇에나 적용되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장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나중에 구글의 크롬으로 이 지금 저기가 됐고, 이 지금 핸드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애플의 iOS라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지형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됐죠.
시초에 탄생이 될 때 그걸 누가 장악하느냐. 그러니까 로봇 AI는 아직 이 무르익은 시장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뇌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여기서는 맨 처음에는 범용성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서 이제 스킬드 AI가 처음에 치고 나오는 거죠. 아까 말한 RFM,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 기술이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정용에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내 아들, 딸들이 강아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심해요. 근데 너무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로봇을 들여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산업용 로봇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 의료용 로봇에서도 당연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4발로 기던 8발로 기던 인간처럼 이족 보행을 하던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개처럼 집게 로봇이던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스킬드 AI에서 만든 핵심 RFM이 어디든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두뇌니까요. 두뇌의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뇌가 어떤 형태의 로봇에도 이 두뇌가 탑재되면은 똑같이 작용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형태별이라든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쓰이던 거든 가리지 않습니다. 범용성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네. 몇 년 전부터 사실 로봇 기업 주목해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왔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뉴스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현실에까지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I 최강자인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아마 그 부분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 이 그리는 피지컬 AI의 미래 모습이 좀 이 범용성과 좀 닮아 있을까요? 사실 인공지능 씬에서 네. 이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네네. 엔비디아, 지금 메타, 구글,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돈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로 미리 이런 선점에서 회사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버리가 그린 그림도 공매도가 아니라 풋을 사고 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도가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엔비디아의 순환 출자론, 물론 그게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엔비디아가 표적하면서 부풀려졌다고 반박을 했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그런 순환 출자론을 과대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순환 출자로 결국 결정되는 엔비디아의 알고리즘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엔비디아가 수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사고 서로 지분을 교환하고 혈맹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로봇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그럼 왜 그러고 있는가? 엔비디아가 지금 중요한 기업들을 요소 다 지금 매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의 어떤 생태계에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술 부문 부사장인 레블 라바레디언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향후에 엔비디아 첨단 공장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젠스당 회장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씬이 발달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젠스당 회장이라던가 이 지금 부사장 레브 라바레디언은 오히려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생산 설비, 건물, 로봇 이런 수백 개의 벤더 시스템들이 생길 텐데 이거를 통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게 완전히 통합하려면 지금 물리적으로 최대 5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지컬 AI라는 것이죠. 네네. 뭐냐면 인간이 이걸 하나둘씩 하려면 5년이 걸리는 거를 아까 만들어 생산 설비, 건물, 로봇 여기에 다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에서 사람이 기계를 돌리다가 무슨 오류가 발생돼요. 그럼 오류를 체크해 놓죠. 그럼 그 부서에 전달합니다. 오류 부서에 분석을 해달라. 그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가 쌓여서 다시 거기다 주입을 시켜줘야 걔가 올바르게 행동하죠.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오류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게 AI를 탑재하면 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피지컬 AI 시장이고 LLM하고는 또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지컬 AI가 역할을 할 텐데 바로 여기서 엔비디아가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요 모델을 지금 발표했어. 바로 로봇이 실내 환경에서 스스로 이동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피지컬 AI용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이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발견해서 발명해갖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지금 단어가 요 스킬드 AI가 나와요. 주요 로봇 업체들이 있는데 파낙이라는 대만의 업체들도 나오고요. 화낙이라도 하고 파낙이라고도 해요. 스킬드 AI, 그다음 폭스콘도 나오죠. 애플의 부품 업체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메가라는 새로운 설계 구조를 활용해서 로봇을 공장 시스템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합해보면 코스모스 리즌이라는 프로그램을 엔비디아가 이미 자체 개발해 놨는데 이게 피지컬 AI에서 이 아까 전에 공장의 어떤 오류나 이런 시스템들을 단축시키는데 벤더를 연결하는데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다. 근데 지금 앞서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가 스킬드 AI도 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아예 투자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꿈꾸고 있는 이 상황이 펼쳐지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가 폭증했는데 그 일자리가 폭증하면 여러 가지 이 연계되는 구조의 이 요소들이 많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합할 때 피지컬 AI 시장에 폭발할 거다. 우리는 이걸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회사 스킬드 AI는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가 결국 LLM에 이어서 이 피지컬 AI 시장도 자기가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AI와 뿐만이 아니라 로봇 이런 부분들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글래스 시장인데요. 다음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타가 또 리미트리스 인수 소식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뭐 스마트 글래스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시장 점점 더 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애플, 메타, 구글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고 중국까지 가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스마트 글래스 시장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AI 씬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게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미리 사실 움직이고 있고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연애 고자들이 있거든요. 여자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로 맨날 소개팅에 실패하는. 그게 거기서 프로그램이었나요? 예, 탁재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연애 고자가 그 아,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네. 이 인이어 같은 걸 몰래 끼고 아바타처럼 있고요. 이렇게. 아바타처럼 하라는 예. 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갤럭시 링도 나왔잖아요. 이제 갤럭시 링뿐만 아니라 이런 AI 펜던트들이 나옵니다. 지금 AI 글래스 시장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까요? AI 이 손톱이 나올 거고요. AI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다 나올 겁니다. AI 굿즈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게 네.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나는 솔로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맨날 보면서 왜 욕을 해요? 왜 저기서 그 말을 해가지고 여자를 돌아서게 만들어? 그 말만 잘했으면 이어졌을 텐데. 그럼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인공지능들이 이걸 줄여줍니다. 뭐냐 물론 여자들은 드러나지 않죠. 우리가 평상시 하는 액세서리를 그대로 하고 나오는데 그게 그 AI가 탑재된 거예요. 그러면 꼭 여자분, 제가 남자라 여자분입니다. 여자는 남자분, 남자는 여자분. 네.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학습해서 최적의 멘트를 여기서 확률로 계산해서 뽑아줍니다. 네. 그럼 그대로 발언을 하면은 연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바로 그런 지금 제가 꿈꾸는 이런 세상들이 가능한 것이 이미 지금 이런 뉴스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 스타트업 리미트리스. 아까 그 리미트리스가 바로 뭐 하는 거냐. 네.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약해주는 소형 AI 펜던트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바로 그런 어떤 현실 세계를, 미래 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업체죠. 그거를 메타가 인수했고요. 아시다시피 메타는 이미 레이벤 선글라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선글라스에 가까운 어떤 지금 웨어러블 기기를 내놨죠. 그리고 이제 이 리미트리스까지 이제 메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 웨어러블 기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이 소형에다가 어떻게 하면 최첨단 칩을 넣을 것인가. 거기서 또 경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이니 뭐니 아마존 칩이니 퀄컴 칩이니 경쟁이 펼쳐지겠죠. 네. 이 뭐 삼성도 이제 뭐 스냅드래곤을 뭐 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이제 애플이 인공지능 신 LLM이 없다, 뭐 시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그냥 순수 피지컬로 지금 시총 2위를 하고 있잖아요. 피지컬 AI에서 대반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어요. 얘네도 비전 프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발전되면 우리 지금 옛날에 그 톰 크루즈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서처럼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냥 허공에다가 그으면 그 제스처에 따라서 다 지금 인식이 돼버리는 요런 거죠. 그래서 비전 프로가 이제 손 제스처, 음성 명령, 시선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되는 공간 기반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도 또 관련 글래스를 냈죠. 네,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고 이제 뭐 그 알리바바 퀄컴도 뭐 아까 나왔죠. 기기가 커크 나왔고요. AI 글래스가 예. 나왔어요. 78만 6천 원, 39만 3천 원 두 개의 모델인데 아직도 비싼데 나중에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렌즈 옆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세상이에요. 가다가 여행하다가 그냥 자동 번역이 돼버려요. 상대방이 말하는 말. 이제 여러분들 국제 연애를 꿈꾸십시오. 언어의 장벽은 없습니다. 이거 알리바바 판매하는 지금 현재 쿼크 AI 클래스 지금 중국에만 판매되고 있는데 네. 이거 끼고 그냥 여행하시잖아요. 네, 그냥 한국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주 실시간 자동으로. 번역해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저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 이게 가상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AI 기반 회의록도 작성을 해주고요. 다 해주는 지금 세상이 오는 겁니다. 네. 아까 그리고 구글 얘기를 빼놨는데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거랑 연계한 이제 이 웨어러블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 무겁고 저런 거 누가 써 이랬지만 지금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고 저기에 들어가는 칩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지기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요 웨어러블 지금 AI 시장이 엄청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스마트 착용형 AI 기기와 관련된 퀄컴의 활약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퀄컴을 또 투자해야 네. 되는 싶은데 자 우리가 엔비디아나 지금 브로드컴을 놓쳐가지고 지금 아쉽잖아요. 퀄컴이 또 10배가를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 착용형 AI 아까 전에 메타의 레이벤, 알리바바의 쿼크 그다음에 지금 이런 주요 제품들의 탑재된 칩은 다 퀄컴 칩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시장이 커져버리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활약하는 칩, 요게 이 중심이 퀄컴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스냅드래곤이죠. 이제 그 삼성은 엑시노스고 스냅드래곤 XR 확장현실이죠. XR 플랫폼에 적용되는 스냅드래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갤럭시 핸드폰에 대부분 스냅드래곤 탑재되잖아요. 네. 엑시노스가 삼성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성능이 떨어진다, 발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거를 웨어러블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이 뛰어난 게 뭐냐? 아까 리미트리스 같은 업체는 소형 펜던트 웨어러블인데 네. 거기에서 그 정도 성능을 발휘하려면 칩이 굉장히 조그마면서 성능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를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마트 글래스의 필수 요건은 뭡니까? 공간의 활용도랑 배터리 효율성이겠죠. 작은데 오래 가야 되는 거. 네. 그거를 극복해내는 게 퀄컴이기 때문에 퀄컴의 10배거를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매그니피스트 7의 향후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마트 글래스 시장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여러 국내 이슈와 기업들 알아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트렌드포스의 보도인데요.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 4주 미만 감소했다라는 얘기고요. 저가폰 공급에 비장이 걸렸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AI 서버 수요에 이 메모리가 계속해서 이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이제 가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램 등 낸드 등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가 이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SK하이닉스 지금 주가가 어제 이제 크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 부분과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저께 SK하이닉스가 이제 400조가 넘는 시총의 기업입니다. 근데 무려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오전에는 이제 조용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 들어 상승을 시작하더니 꺾이지 않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6.7%의 그 6.07%의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어떤 그 이면을 찾아본다면 수급에서 찾아본다면 외국인들이 어저께 한 2,800억 정도, 그 3,000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도 한 1,1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4,2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9월 이후로 SK하이닉스가 진격에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익스를 넘어 30만 익스, 40만 익스, 60만까지 돌파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한 주체가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6% 오르니까 개인들이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매도를 했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기관이 매도를 해도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사실 방어를 굉장히 강하게 했던 그런 종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인의 매도가 나왔네요. 아무래도 이 한 달간 SK하이닉스 주가가 워낙에 출렁이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커서일까요? 예,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퐁당퐁당 엄청 급등했다 내려가고 어떤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이제 무차별적으로 SK하이닉스 떨어지는 그런 맥락 때문에 개인들이 피곤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들도 연말에 다가오니까 야, 많이 이렇게 수익이 창출했다.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는 팔아야지. 혹시 떨어지면 내가 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팔아야겠다라는 심리도 한몫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저께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는데 개인들이 매도했다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 제가 모순됐다는 점이 느껴진 게 무엇이면 개인들과서 회자가 뭐냐면 이제 그 템버거거든요. 템버거는 이제 10배 수익을 갖다가 생각하는 템버거인데 템버거라는 얘기는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10배 수익을 날 수는 없는 거고 1년, 2년, 3년, 10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10배 수익을 갖다가 기다리고 이제 선호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 SK하이닉스가 한 6개월 정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이제 매도했다는 것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그래서 모순됐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매도로 결국은 귀결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2년, 10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여기뿐만이 아니라 AI 버블론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근거가 있다고요? 예. 그 또 다른 제일 중요한 근거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I 품귀 현상, AI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AI 버블론의 버블이다라고 주장해서 가장 강력한 근거이지만 또 하나 이제 근거로 제시된 게 무엇이냐면 AI 버블론을 갖다가 언급하는 기사의 빈도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언론에서도 AI 버블론을 갖다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기한 점이 뭐냐면은 오라클, 또 AI에 대한 최대 수혜주 중 하나 오라클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오라클의 주가입니다. 오라클이 이제 AI 버블론이 치솟으면서 같이 이제 오라클의 CDS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서 오라클 자체가 안 좋은 그 디폴트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을 갖다가 계산한 어떤 파생 상품입니다. 그 파생 상품이 올라갔다가 사실은 AI 버블론과 기사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오라클 시대에서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같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대로 AI 버블론의
실체가 없고 A의 버블론 자체가 버블이다. 이런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호재가 되는 그런 반도체 품귀 현상도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뭐 기존의 8주에서 4주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신데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8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재고가 이제는 4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재고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이제 반도체 D램을 갖다가 풀어 쓴 게 아니고 트렌드포스는 DDR4. DDR4가 4GB DDR4가 있는데 연초에 $7였습니다. 한 개당 $7였는데 지금은 11월 중순에 $30 이상으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 무려 이제 5배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로 치면 500% 수익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내년 1분기까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1분기 넘어서면은 사실상 4GB DDR4 역시 가격이 또 한 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4GB DDR4를 채택하는 스마트폰은 저사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메모리 공급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공급사 입장에서는 저사양의 제품의 고객에서 일단 이제 그 공급을 줄이고 있다라고 이제 그 트렌드포스가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결국은 이제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마진이 낮은 고객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걸까요? 예, 그래서 마진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도 일단 이제 그 최종의 기술적인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아니고 저사양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일반 PC 이런 쪽에는 이제 제품 공급이 좀 딸릴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 공급이 이어질 거를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이제 고객사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죠. AI 데이터 센터는 가장 마진 많이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메모리 3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AI 호황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도 물 들어올 때 노 줘야지 이렇게 사람 심리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진이 적게 남은 고객사부터 공급을 갖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다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품귀 현상이고 AI의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이 현상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메모리 공급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가격과 또 양에도 여러 가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리콜 에어백. 260만 대가 미수리가 됐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가 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에어백 리콜을 했는데 이 상당수 완성차가 이제 그대로 또 가다가 또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네요. 이 뭐 리콜 에어백 소식은 사실 뭐 저희가 저번에도 히든글로벌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목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 월스트리트 일종의 탐사 보도로 이제 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개요는 들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리콜이라는 건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걸 차주에게 소유주들에게 이제 전달하면 소유주는 그에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차를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미국 연방도로안전청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엄청난 수량의 자동차가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달리다가 사망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겪기도 한다는 점을 갖다 밝혀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자동차 업계, 완성차 업계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인간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 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지만 뭐 병원에 가기는 뭐 귀찮고 뭐 시간도 없고 또 막상 병원에 갔더니 치명적인 어떤 진단을 받아서 무서울까 봐 안 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 지금 위암인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암인데 사실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는 것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에어백이나 상당수 많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서 리콜이 되는데 에어백 같은 경우 사고 났을 때 그 운전자를 갖다가 이제 보호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데 불구하고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 그럼 그걸 인지를 받았으면 알게 됐으면 내 차를 끌고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를 안 받는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도로연방교통청에서는 리콜을 갖다 강제할 수 있지만 그 통보한 차를 갖다가 수리가 됐는지 수리가 안 된 차를 갖다가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틈새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커서 많은 운전자들이 사실 무시하고 달리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갖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혀냈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 이 점을 완성차업께서 인지를 하고 뭔가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해당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제너럴 포드, GM 모터스, 제너럴 포드, 그다음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차들이 다 있고 당연히 현대차와 기차도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세계 3위 완성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리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아차를 예시로 들었는데 에어백 리콜 요구했지만 차주가 그대로 다니는 경우가 약 37%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체 도로연방교통안전청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약 15만 4천 대의 기아차 중에서 그 에어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37%가 수리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수리하지 않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은 에어백이 운전자와 승객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대로 직사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아도 현대차 그룹도 인지를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갖다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37%면은 사실 뭐 3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 기아에 대한 조사 분석인데 이 현대차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연속적인 리콜을 저희 히든글로벌에서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리콜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가 사실은 틈새 시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사세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포니를 갖다 만들면서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고 사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승산 있겠느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의 그 충성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가 세계 3위의 완성차 그룹이 됐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더 한 단계 나가려면은 이런 품질 사각지대를 갖다 현대차가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해야 된다. 당장 드는 생각 무엇입니까? 리콜을 갖다가 인지받은 통보받은 차주가 해당 차량을 갖다가 수리한다면 수리를 갖다가 현대 기아차의 서비스센터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수리를 했다는 영수증만 갖고 왔어도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갖다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만 해도 현대차, 기아에 따른 리콜 대상으로 통보받은 차주가 다른 차종보다 훨씬 많은 그 수리를 갖다 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사망사고도 줄 것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도 줄 것이니까 이 점을 현대차 그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사실은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제외한 전 세계 완성차가 다 완전 자율 주행차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뒤쳐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앞서 나갈 때 완성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넉넉한 시각을 바라고 있다가 뒤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보셨겠지만 테슬라의 FSD를 갖다가 장착한 차량에 대한 시승기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1시간 좀 분량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택배기사가 내립니다. 그럼 내린 거 인지하면은 그 테슬라의 FSD가 택배기사를 인지하면서 느리게 가면서 우회합니다. 대단한 점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처럼 FSD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이 딸리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있는 FSD를 갖다가 대당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에 장착을 했는데 이 FSD를 갖다가 5천만 원, 4천만 원 내린다면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 보상제로 또 한 번 고객의 어떤 편의성을 갖다가 이제 증대시켜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거는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FSD에서 늦어진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차라리 테슬라의 용역기업 또는 애플의 용역기업 한 5년 전에 애플의 아이카를 갖다가 현대차 의뢰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점프를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용역으로 사실 현대차가 한번 이 난관을 돌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뭐 호의정밀공업, 폭스콘 그리고 TSMC까지 좀 현대차와 비교되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그 제가 제안한 것을 갖다가 현대차 그룹이나 현대차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우습게 넣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용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TSMC죠. TSMC랑 이제 홍하이 정밀공업 이거는 이제 팍스콘인데 두 기업의 5년 주가를 보면은 현대차보다 훨씬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부터 이 두 기업이 현대차의 주가를 갖다가 아웃퍼폼했는데 이때가 무슨 시기였냐? AI가 이제 뿜어 나오면서 TSMC가 그
그 홍화의 정밀공업이 AI 수혜주를 말며 주가가 이제 점프했습니다. 수익률만 보더라도 두 기업의 수익률은 160%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는 5년 수익률이 66%입니다. 훨씬 100%보다 수익률이 언더퍼폼했는데 이 점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실은 앞날을 모색을 해야지 이것도 사실 다른 완성차가 먼저 뛰어들면 기회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네, FSD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리콜과 관련한 또 운전자 인식 강화라던가 현대차의 어떤 향후 조치라던가 이런 것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가요, ETF 특집 기획 기사들을 여러 기사들을 오늘 전면에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올해 ETF는 좀 화제성도 있었죠. 사실 뭐 ETF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새삼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표 한번 보시죠. ETF 시장 순자산 총액 추이만 보더라도 뭐 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 어떤 뭐 특정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말이죠. 이게 흔한 말로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앞으로 갈 걸 기대를 할 텐데 일단 ETF 시장은 순자산 총액 한마디로 이제 ETF 시장에 상품을 사려고 이제 들어온 돈 그 규모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24년, 25년 요 사이 올해 굉장히 성장률이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앞서 화제가 됐었던 화제성이 있었다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5월이었죠. 대선제 선거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코스피 200, 그다음에 그다음에 코스닥 150.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의 주요 상위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ETF 상품, 그러니까 지수 ETF죠. 여기에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수익률은 안 나오는데요. 65%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대략 그 정도 수익이 좀 난 거죠. 현재까지 상황 봤을 때 연말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0에서 70% 사이의 수익률을 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차피 지수 ETF는 지수의 수익률과 지수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나오니까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산 코스피 200 ETF 그다음에 코스닥 150 ETF도 아마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내지 않겠느냐.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사실 나는 거죠. 사실 올해 그 정도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안 났다고 그러면 시장 평균보다 못한 수익률을 냈다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는 이미 여러 차례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장 좋을 때 지수 ETF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ETF 관련 특집 기사들도 ETF 시장의 어떤 그런 성과들, 그다음에 그 성과의 명과 암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명 쪽으로 좀 밝은 쪽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매입을 했다고 그랬던 이 지수 ETF들이 올해 상당히 좀 좋은 성적들을 좀 냈고요.
타이거 200이 65%, 코덱스 200이 63%, 그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이 한 34% 정도의 수익률을 현재까지 각각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올해 계속 연중 이슈가 됐던 게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들, 배당수도 분리과세 뭐 이런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가 올해 상당히 좋았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요 ETF 상품이 56%의 수익을 좀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섹터로 봤을 때 역시 반도체 요 섹터, 타이거 반도체 탑10 요 섹터가 올 한 해 동안 8천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 이 상품을 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좀 가서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지시죠. 150개 신규 상장이 올해만 했었고요. 올해 현재까지 그 올해 상장된 상품 중에서 제일 이제 탑 수익률을 낸 거는 이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 관련된 테마 ETF 상품인데 15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올 한 해만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상장을 한 이후에 사실 1년도 안 된 기간, 거의 한 7, 8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수익을 낸 거니까 좀 대단하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명이라고 그러면 암도 있죠. 올해 좀 부진했던,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좀 부진했던 섹터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면 잘 아실 텐데 되게 의외입니다. 우리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방산, 조선, 그다음에 뭐 원전 이런 쪽 섹터입니다. 근데 이 섹터들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올 초에 신규 상장을 했던 ETF라면 수익률이 거의 2배 전후로 좀 낮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규 상장된 것 중에서 조방, 원전 이쪽 섹터가 왜 수익률이 되게 안 좋게 나왔느냐?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9월 달에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방, 원전 섹터들이 올 상반기에 아주 대박을 냈고 하반기에 가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부진했죠. 그래서 하반기에 같은 섹터의 새로운 신규 ETF 상품들이 나왔던 상품들은 수익률이 보니까 코덱스 K방산 레버리지라는 상품, 이거 레버리지니까 하락률이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32%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K방산 레버리지 이것도 마이너스 32%의 수익률을 각각 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조방원전 섹터의 수익률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파를 그대로 ETF 상품들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순자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던 ETF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얼마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파킹형 ETF 상품들입니다. 이 파킹형 ETF 상품들은 일단 기본적인 수익률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옵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익률을 좀 더 튀겨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월배당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5, 60대 이상, 5, 6, 70대 이렇게 중년 이상의 자산가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ETF 상품들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몰렸는데요. 지난 4월 달에 미래스 자산운용의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요 파킹형 월배당 상품인데 이게 3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산가들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또 하나 이렇게 자산가들이 많이 샀던 ETF 상품 역시 금과 관련된 타이거 KLX 금 현물, 요것도 돈이 8천억 넘게 들어왔다. 단일 종목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요 표를 보시죠. 올해 전체적으로 ETF 상품 중에서 좀 수익률이 좋았던 건 역시 액티브 상품이었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 상품은 차이가,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종목 선정을 한다, 이거죠. 패시브는 그냥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요. 액티브가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비싸긴 합니다만 잘 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거고, 올해 같은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역시 액티브 상품들이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ETF의 전체 순자산 추이, 그러니까 돈이 두르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작년 대비해서 몇 배입니까? 2배도 더 넘게 오른 거죠. 2배도 조금 더 넘게 올랐고, 펀드 수도 작년 대비해서 이미 훨씬 더 많이 새로 생겼다. 액티브 상품 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제가 기사를 좀 최대한 좀 압축을 하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ETF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이데일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ETF 관심 있는 분들, 이미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 ETF 상품들을 결산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아주 좋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죠. 알테오젠, 어제 코스피 이전 결정이 최종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에서 결정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시총 1위가 빠져나갔을 때 이제 코스닥이
받게 되는 일종의 이제 후유증이죠. 과거에 이제 여러 회사들 시총 꼭 1위는 아니더라도 시총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코스피를 이전하고 나서 좀 출렁거리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현재 좀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출렁거림이 없을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최근에 강사장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코스닥 시장에 물이 한참 두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이렇게 1등이 빠져나가면은 이거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상존하는 것 같고요. 자, 알테오자 한번 보시죠. 24조 좀 시총이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은 당연히 1위고 이게 코스피로 가게 되면 대략 한 20위 정도로 단숨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총 규모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있는 자세한 뭐 조건들, 자기자본이나 매출, 영업이 이런 것들은 뭐 다 충족을 시킨 상태인 거고.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알테오젠이 가고 난 다음에 또 갈 거라는 거죠. 현재 시총 2위가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 에코프로비엠도 아시겠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번 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주들이 좀 반발했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도 좀 옮기려고 자꾸 이제 마음을 먹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도할 거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면 시총 1위가 가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을 시총 다시 새로운 시총 1위도 결국 내년에는 뭐 또 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꾸 뭐 코스닥에서 이게 좋은 종목들이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강성, 퀄리티가 좀 자꾸 이제 낮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생성 자체가 일테면 이제 약간의 그 코스피로 가기 위한 일종의 배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래의 역할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 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이 건전화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밝히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을 최대한 걸러내서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들이라면 누가 투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건강한 기업들로 새로 좀 재정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두르는 것도 두르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장 유지가 좀 적절하지 않은 종목들이 계속 이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건강성과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상위권 회사들 자꾸 빠져나오는 게 뭐 이렇게 뭐 반길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거꾸로 코스닥 시장이 계속 건강해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가볍고 상당히 탄력 있고 소위 말해서 베타가 높은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짧게 한 말씀 한 종목만 더 보죠. 로킷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올해 바이오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567%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왜 올랐느냐,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느냐. 보통 바이오 회사들은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다 생각이 쉬운데 아니고요. 이 회사는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38억, 내년에 400억, 2027년에 655억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공모가가 5월 15일 날 11,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560%가 오른 거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AI를 활용을 해서 이 개인한테 딱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독특하죠? AI라는 게 붙었고 장기 재생이라는 게 붙었고 보통 장기라는 거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받는 경우를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좀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들지만 사실은 나랑 잘 안 맞을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 이식을 했던 분들이 나중에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재생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정말 AI 때문에 인류의 건강 문제가 정말 큰 걱정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기사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현재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들어가실 그럴 종목은 당장은 아닌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그동안의 반등 랠리를 잠시 뒤로 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FOMC 경계감이 극에 달한 하루였는데 테슬라가 4% 빠졌고요. 또 반대로 엔비디아는 방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H200 칩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는 공식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AI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는데 오늘 밤사이 나온 이슈로는 살짝 좀 향배가 갈릴 만한 이슈가 나왔었죠. 먼저 테슬라는 장중에 4%까지 굴러 떨어졌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 속보는 오히려 좀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죠.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테슬라는 주가 올라가면 항상 이제 나오는 노이즈가 이제 과평가, 그쵸. 과대평가에 대한 노이즈는 나올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이슈까지 붙어가지고 네. 또 이제 그 미국의 로봇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 이슈 네. 맞물려서 주가 올랐던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H200 중국 수출 허용 관련된 거는 네. 어저께 사실은 장 시작 전부터 그쵸. 슬슬 이제 분위기는 잡고 이야기 있었어요. 나왔었죠. 이제 그 결정적으로 그걸 하게 된 거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심하게 건들고 싶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히토리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비위 맞춰가면서 달래기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하다 싶으면 또 바뀔 수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어쨌든 호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막 흥분할 정도 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사실 시장이 좀 환호하는 이유가 그 전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우회를 한번 했단 말이죠. 뒤집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뒤집히는 상황 없이 좀 그대로 공식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이번 주에 FOMC 금리 발표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JP모건이 밤사이에 또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이제 금리 인하 직후에 대거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연말 산타랠리가 살짝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그림에서 연말까지 주식을 계속 사 모아야 된다라는 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매수 기회다. 흔들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저는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 매파적이냐 또는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달부터 아직 얘기만 나오는 거지만 네. 450억 불 가량의 국채 매입도 같이 들어갈 거다라는 말도 있고 오. 약간 좀 완화적인 얘기들. 네, 본격적인 QE 약간 그게 나오네요. QE 비슷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그 스텔스 QE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돈을 죄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돈을 계속 풀어왔었단 풀고 말이에요. 있죠. 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시중의 그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를 연준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돼서 만약에 산타랠리를 기대할 정도의 우호적인 멘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또 우리 시각으로 4시 반에 나오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점도표까지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좀 기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던데요. 그 매파적일 가능성은 이미 그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각각의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드렸었는데 6대 5로 동결이 더 우세합니다. 동결이요. 오픈해놨던 것만 기준으로 네. 한다면. 근데 왜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할까? 이거는 초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연준의 파월이 주장했었던 물가라든지 고용 관련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리를 인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해 왔었기 때문에 명분 자체가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명분이 별로 없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예상되는 그 파장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는 일단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긴축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직전까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그렇게 갈렸는데 네.
그게 되게 뭐 완화적으로 막 할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아줄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압박하듯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역시도 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중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뭐 인플레도 놓을 수가 없고 고용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흔들렸을 때 저가 매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산타랠리 자체가 좀 성립이 가능한가 궁금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산타랠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실까요? FOMC 이후에요. 저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산타랠리가 안 나오면 제뉴얼리 이펙트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후에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타랠리가 안 나온다고 해서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닌 거고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당장에 뭐가 부러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역시 제한된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서 눌린다고 하는 건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국 증시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저는 네. 원화도 여전히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한국물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서 달러화 약세의 원년이 올해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추세가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17년간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이게 만약에 달러화 약세 추세로 간다고 했을 경우 몇 년 갈까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저는 여전히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에 더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여전히 그렇게 훨씬 더 생각을 길게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있죠, 이전보다. 네. 네, 확실히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제 워낙 그동안 올 한 해 증시가 시장에 그 평년대로 안 가서 또 이번에도 관성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다가 잠깐 멈칫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에 이어서 1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죠. 현재 시각으로 10일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이제 11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겠죠. 양사한테는 어떻게 나오든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뭐 가이던스 하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나와서 빠지면은 우리 주식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매수 지금 기회로. AI 네. 쪽 칩 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브로드컴이 아니라 레거시 칩을 만들고 그쵸.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4분기 실적이 20조가 나오느냐 마느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 레거시 칩 쇼티지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죠. 여전히 새로 라인을 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라인을 공정 전환을 해서 낸드를 레거시 D램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해도 새로운 신규 라인을 갖다가 깔아가지고 레거시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이 아니라 27년에도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일부러 그러는 본다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당해봤고요. 네. 한 번 제대로 당해봤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도 이제 항상 안 좋을 때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약자들을 잠식을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패턴이었는데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마이크로는 이제 못 샀습니다. 그 배후가 미국입니다. 맞네요. 네. 미국 정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의 방식이 안 먹히죠. 네, 또 한 가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옛날의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HBM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어찌됐든 네. 간에. 아실 게 없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강점이 있는 거를 갖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거 됐다고 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일부러 가격을 확 떨어뜨릴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구조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계속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뭐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흔들려도 그건 매수 기회임은 변하지 않는다. 역시나 공고하게 자리 지켜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이오주죠. 사실 요새. 이 알테오젠이 독일 판매 금지 이게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또 하루 만에 어제 뭐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셀트리온 랠리를 그대로 이제 이전 상장이 되면 좀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알테오젠이 일단 시가총액 1위 회사인데 그리고 또 바이오 1위 회사고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엠다제 특허 소송에서 독일 지방법원에서 일단 가처분이 되는 바람에 네.
일단 주가 급락이 나왔고 또 어제도 좀 영향을 받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지금 뭐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건 그쵸, 알 수는 없죠. 내년 2월, 3월은 돼야지 기본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센티상에서 좀 눌리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섹터에 물이 들어왔다고 11월에 되게 좋았고 네. 12월 중반까지는 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공교롭게도 페트론이 그 공지를 내 가지고 한번 떨어뜨리고 그쵸. 정정 공신에서 한 번 더 충격 주고 네. 왜 그런 짓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케어젠이라는 회사가 또 공시 거부 당하면서 그렇죠. 그게 또 주가 2차 발 급락하고 타격이었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알테오젠까지 나오면서 가만히 보시면 바이오테크들이 수급이 좀 많이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래소 쪽 대형주 실적 관련돼 있는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네. 이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죠. 약간 피단처 역할을 네, 했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 모멘텀의 기대감은 일단 전고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수익이 날 때마다 좀 수익 실현에 집중을 하시면서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이오가 예상보다는 조금 선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세 가지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이제 전고점 이상을 넘어가기엔 조금 어렵다. 이런 좀 판단이 현재 앞서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제 에코프로가 21% 급등했죠. 이게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과도 좀 연관이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에코프로냐? 우선 뭐 시총 1위가 거래소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빈자리를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커버를 할 건데 해필이면 2등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거래소 이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에코프로가 현재로서는 시총 1위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또 에코프로 말고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바이오 센티가 좀 지난주를 기점으로 좀 약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쪽 바이오가 이게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니까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몰린 것 같고요. 그래서 더 간 것도 있었겠네요. 몰린 측면에다가 네. 또 아침에 벤츠로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2조 원짜리 수주를 했죠.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쪽의 센티를 좀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고 2차 전지 섹터의 특징은 좀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특징이 좀 있다 한꺼번에 보니까요. 올라가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공매도의 표적이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1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쇼크보도 같이 또 포함이 됩니다. 더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네요. 그래서 네. 어저께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들어온 걸로 잡히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쇼커버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런 상승 탄력도 마찬가지로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LG 엔솔 이슈 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제 이제 벤츠의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 배터리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6% 가까이 올랐죠. 왜 벤츠는 LG 엔솔을 선택을 했을까요? 중국산 그 배터리 위주로 갔다가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벤츠가 좀 욕도 많이 먹었고 그동안에 좀 논란도 좀 있었고요. 또 전기차에 있어가지고 벤츠가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죠. 해오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탈이 이제 많았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유럽 내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강제하는 규정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벤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배터리 탑재할 때는 결국 또 유럽에서 또 이제 배터리를 또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현재 공장이 있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중국산한테 많이 막혀가지고 떨어지고 이게 2차 전지의 어떤 수급에도 안 좋은 영향 그리고 또 실적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줬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림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네. 본격 턴어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밸류를 뿜어낼 시점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르고요. 이제 네. 바닥 확인됐고 이제부터는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하나씩 재료를 챙겨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바닥 확인의 신호가 나왔다는 점이 참 유럽 시장에서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규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EU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정 비율 이상의 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제도 제가 방금 떠올랐거든요. 중국 배터리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배터리는 상당 부분 현지에다가 재활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네요. 일단 중국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소재,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 창출 배터리의 65% 이상이 유럽 내에서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국산 배터리의 강점은 뭐냐면 네. 싼 소재를 자기네들이 수급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막히게 된다는 거죠. 충족이 그게. 어렵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헝가리에인가요? 아니, CATL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공장이 이제 준공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도 우리나라 그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컨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소재가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제 소재 재활용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네. 재활용의 어떤 강도는 LFP보다는 NCM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LFP는 사실은 재활용한다고 해도 그 철껍데기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상하지만 그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는 되게 제한돼 있는 반면에 네.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지 여부는 사실은 또 저가 전기차 사용 여부하고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EU의 배터리 이력제가 중국의 공급망을 굉장히 크게 타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전략 한마디로 좀 축약을 해주신다면요? 주식을 어쨌든 빠지면 사서 늘리는 게 맞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은 저는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과거에는 코스닥이 강했었는데 그렇죠. 실적 기대감이 없어서 이번에는 거래소가 더 강할 것 같다. 그래서 빠질 때 거래소 우량지를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고 코스닥은 이익 실현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월은 코스피의 달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대감 안고 움직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자세한 시장 분석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